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시한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뽑기로 한 여당은 비윤계 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경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산안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총 4번의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법인세,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마지막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합의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지점을 꼽으라면 본질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윤석열 정부가 새해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미들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예비비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운영하게 되는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정쟁으로 발목 잡기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 때문에 수백조에 달하는 전체 예산을 붙들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요.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워낙이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권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 노력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발목 잡기다 좀 비판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대통령실 탓인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게 지금 법인세 문제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요. 민주당이 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줬습니다.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발목 잡는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이 경찰국 문제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부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찰국을 만들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든지 법무부에 만들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만들지 않고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 대통령의 명령을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자체가. 네. 그런데 그런 이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거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정하지 않고 부처에 법무부와 행안부에 예비비로서 일단 지출을 해라라고 또 이만큼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예산을 본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서 법률 위반의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챙기겠다는 과한 욕심에 의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까요?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의 생각이 거의 똑같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이나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 정부 조직 개편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약속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법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손에 대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 벌써 한 7개월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실무국, 이 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의석으로 법령을 거쳐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게 되는 좀 오만한 태도다,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정치적인 행위로 끌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오히려 지금 있게 되는 예산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법인세 문제를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말 그대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언급한 하나의 안일 뿐이고 25%인 법인세를 22%를 인하하자고 하는데 단 1%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중재안이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행안부 경찰국과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법이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 예산을 줄 테니까 그걸로 써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낸 적이 없어요 아직. 국회에 내지들 않았어요. 내지를 애초에 두려워서 내지도 않아놓고 이거 편법으로서 영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 지금 근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영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모든 것이 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그 목표 때문에 일어난 것이 혁명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고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근간을 해치면서 왕정 시대 때 대통령 명령으로 왕의 명령으로 정하면 예산 마음대로 쓸 수 있어라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사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가 또 다른 대치를 이어가는 부분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인데 일단 야3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빠르게 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된 부분이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하나였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 참사 당일에 닥터카라고 불리는 일명 의료진들이 좀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 탑승하는 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이 사고 현장으로 가는 걸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배경 짚어볼까요? 네,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을 겁니다. 해당 있는 용산구 보건소만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응급의료팀이 해당 병원마다 소재하고 있는 응급의료팀에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울 소재 병원에 대한 응급의료팀이 긴급하게 출동을 했을 것이고 여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있는 병원의 응급의료팀들 우리가 DMES라고 부르게 되는 네. 응급의료팀이 출동을 합니다. 신영영 의원이 과거에 근무했던 곳이 바로 이 경기도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곳인데 이 명지병원의 응급의료팀도 출동을 하게 되는데 출동하는 과정에 중간에 직접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신현영 의원의 자택 앞에 들여서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이태원 참사 현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이 그 자리에 이 DMS의 닥터카를 탑승해야 될 의무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는데 이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응급의료 출동 시간이 거의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지체될 정도로 늦어졌다는 것이 핵심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도대체 신현영 의원은 어떤 권한으로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들을 펼쳤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 보고요.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는 신현영 의원뿐 아니라 신현영 의원의 남편까지 그 닥터카에 탑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네. 정확한 진실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입 차원에서도 관련된 진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절차 진행 중입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유가족들 보고 참사 영업하지 말라고 그런 말한 당에서 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의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좀 먼저 묻고 싶고요. 신현영 의원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택으로 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대로변까지 본인이 나가서 그 경로선상에서 탔다. 그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신현영 의원이 그 재난 관련되는 응급의료팀 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거 이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네요. 네. 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각자 또 빠르게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장 조사 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 밝혔고 국민의힘은 또 오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좀 다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합의의 기초에는 예산 심사가 다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이 조사특위에 대한 국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해왔지만 중간에 민주당이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탄핵 운운하는 과정을 가면서 이 국조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그대로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당과 함께 손을 잡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구 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족분들께서는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또 불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원성들이 있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또 국조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만희 의원 등이 유가족 분들을 뵙고 여기서 갖고 있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조특위가 이제 국정조사가 민주당은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여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여지들이 남아 있는 만큼 네.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에 조금씩 한 걸음씩 그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참여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오는 게 좋죠.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처한 어려움을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유가족들이 주재하는 49조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축제에 가셨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총리는 나와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럼 뭐 인사만 하고 갈게요 하고 가버리고 이런 정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참 중간에 끼어서 힘들겠느냐 이해도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들을 보고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때까지 국정조사에 좀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원인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탓입니다. 네, 참 여러 부분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각 당내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2월 말, 3월 초쯤에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원 투표 100%로 기존의 70%에서 당심을 반영하는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놨는데 어제 의결했고요. 비대위에서 오늘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은 23일에 전국위원회에서 다시금 개정 절차를 받고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각 후보의 유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면서 인물들의 발언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원 투표 100% 당내에서 대다수의 의견인가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마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절대적인 수치로 이 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있게 되는 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문제가 끊임없는 논쟁이 됐고 방지 조항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른바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선택에 다른 의견들이 피력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던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때 나왔던 당시의 당원 숫자가 한 28만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또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한 80만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원의 비율은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의 비중이 30%가 넘고 또 과거에 영남권에 치중돼 있던 당원 비중이 영남권과 수도권이 거의 동등할 정도의 당원 비중으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게 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 시대를 맞춰서 이 당원들의 직접적인 모바일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원 개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같이 모여서 지도부가 얘기를 했을 때 이 개정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틈만 나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SNS에 글을 올리고 당원 독려를 많이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런 인사들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의 숫자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늘어난 당원들의 비중들이 어떤 성향과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한 선택으로 나타내는 그 결과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지는 마지막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이시니만큼 직접 또 개정 작업에 참여도 했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못을 박으셨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 절대 안 돼. 뭐 그런 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 때 갑자기 이제 김은혜 의원이 현역 의원 배지를 떼고 출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나온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쟁률이 높았고 아마 본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천공을 아십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끝까지 트집 잡았던 유승민 의원과는 정치를 같이 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의중이 저는 반영돼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김은혜 의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번에 뭐 당원 100%로 바뀌는 것도 유승민은 절대 안 돼. 뭐 그런 취지의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실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로 대통령들이 정당의 운영에 뭐 적절한 수준까지 이제 의견을 내고 개입을 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은 이거 상권분리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입법부의 몫인 거고요. 대통령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 일에 개입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립 요건도 약해지고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외면받을 것이다. 참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 하시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 좀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정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 모욕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바로잡습니다. 지도부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정 작업 속에서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용산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지를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들어본 바는 있죠.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에 관한 언급의 경기지사 선거를 말씀 주셨는데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50%가 반영됩니다. 이른바 여론조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라면 지금 있는 전대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승민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켜보건대 이게 단순하게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유불리로 작용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4.7 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꺼내면 네.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던 후보가 당시 밖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높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높을 거라 얘기했죠. 당내에 있는 당신들의 표심이 높았던 게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시종일관 안철수 후보가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근소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단 한 번도 거두지 못했던 모든 구에 대한 승리를 오세훈 후보가 거머쥘 정도의 경쟁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경선 과정이나 일부 아직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여기에 높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대통령 선거나 경기지사, 서울시장 등에서 뽑게 되는 일반 선거가 아닌 당대표를 뽑게 되는 전당대회에 이르는 과정이니만큼 여기서 당원들에 대한 표심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누군가의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 과정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뭐 전공자니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이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거는 정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계급정당, 정의당 같은 계급정당들은 당원 투표를 합니다. 당원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이제 국민정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캐추얼 파티. 다양한 지지층을 얻어가 집권을 하겠다는 집권 중심의 정당들은 가능하면 유연화돼 가지고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라든가 국민들, 지지자들의 의사의 반영을 제외하고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계급 정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계급이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충성하는 사람들만의 정당이다. 그런 당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이번 당원 투표 100% 개정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역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서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 100% 당원 투표에 좀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의견은 좀 없습니까?
반대되는 분들의 목소리는 일단 전당대회 출마를 나름대로 좀 기정사실화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당원분들이 이제 표심을 얻어내는데 다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거가 이제 내후년도 이제 한 1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총선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뭐 여러 다당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제로 규결되게 되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국민들께서 당의 활동들을 지켜보게 되면 어떤 당이 의미 있게 잘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서 내적 갈등과 분열이 촉발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됐던 과거의 선거 결과들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이유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민주당내 내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정당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국면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종 일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당원들의 기본적인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당에 있는 지지층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당내 핵심 지도부로 연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당이 제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명확하게 대신하여 수렴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나아가기 위한 민생 정치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당대표에 관련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중심의 직접 투표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있게 되는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는 오히려 여론조사에 대한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상황으로 일정 부분 귀겨지게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생각하고 지금 나오게 되는 많은 목소리들은 또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유불리적 요소들도 작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원 투표 100% 개정뿐만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또 둬서 앞으로의 전당대회 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진 건데 이미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당원들에게 이 모바일 투표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대해서 캐치홀 파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모든 당원들의 한 표가 동등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대의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사람들의 조직된 힘이 더 큰 가중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한 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이 사람을 찍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결선 투표 도입이 색다르게 도입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네. 있고 정의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냐 마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결선 투표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1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간에서 이합 집산 또 그 안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많은 테이블 밑에서의 논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합리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공정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여기서 만약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게 됐을 경우는 1등 주자와 2등 주자가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과반을 넘게 획득한 당원들의 최대 지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당 대표로 당을 이끌다 보니 아무래도 대표성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선 투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도 1등 되면 어떡할까 뭐 그런 우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런 결선 투표를 도입하실 거면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리서치와 일렉션은 다르다라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이야기하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얕잡아 보고 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마음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역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표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물며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표현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연 또 이 바뀐 룰에 따라 어떤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지 벌써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던 만큼
이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 뜻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뭐 떠오르는 인물이나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이제 네.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각에 있는 장관들의 차출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뭐 제가 뇌피셜로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뇌피셜 좀 뭐 당 내에서 보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주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스케줄을 말씀해 드리면 이번 주에 전당대회 룰에 관한 얘기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장,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자 본격적인 전당대회 날짜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날짜가 확인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시작하겠다라고 공고가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출발이 될 텐데 제가 보는 시점들은 아마 이제 올해 1월 구정이 조금 일찍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 전에 되는 시점을 비롯해서 그때 아마 뭐 정부도 내각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내각에 대한 변화도 그 즈음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아마 아무리 늦어도 1월 초에는 그 의사들이 피력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고 나면 새로운 상황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어떻게 시작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들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장관들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장관들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관들이 만약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각에 대한 정리 조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떤 인물들이 속속들이 등장할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복당과 관련된 문제 또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부분, 뭐 대통합적 차원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배경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네. 당내 문제라도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 박지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 같이 민주당을 분열시켰던 이 경험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륜이 많다는 것은 또 역으로 표현하면 옛날 정치인, 구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좀 나쁘게 평가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극도의 야당 탄압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의 이 괴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중도적인 분들 또는 뭐 적당히 좀 뭐 오른쪽에 있는 분들조차도 광범위하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 같은 이 빅마우스들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이 복당을 이제 허용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지적해야 될 부분들에 네.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대표는 또 그것을 또 오히려 또 통 크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당근과 채찍질의 하나의 협업 구조처럼 돼가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소식과 함께 박지원 원장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강한 야당 만들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몇몇의 의원들과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선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분간은 이제 참아야 될 것이 선출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한 분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은 비판하는 이유가 나 공천 줘. 사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이 뭐 문제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천권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좀 당분간은 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12구 참사의 유가족들이 좀 억울한 부분들이 풀릴 때까지 국정조사에 전념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복당 결정 좀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아마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영선 전 장관과 박지원 지금 복당이 됐다는 전 국정원장이 한때 박남매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찰떡궁합 그 호흡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연일 나와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워낙 사법 리스크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지라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 행보를 보게 되면 과거 했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게 되는 모습들을 역대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예전에 문모닝이라 불릴 정도로 아침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들을 거세게 해왔지만 국정원으로 들어가면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꿨죠. 지금이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지난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박지원 전 원장 같은 인사가 나중에 돌아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당내 갈등들이 초래하게 되면 지금의 선택에 대해서 민주당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외곽에서는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 내부적인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정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연일 화제인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12월 셋째 주 들어서 41.1%로 40%대 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끼쳤는지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결과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네, 한 주간에 급격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리얼미터뿐 아니라 갤럽 조사 등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아마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던 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문제였던 네.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고민했던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대통령이 만들었을까? 근데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게 되는 그 활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집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국정개혁들이 얘기했던 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역대 정치권들에서 워낙 다루기 힘든 주제다 보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다가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왔던 일들을 책임지고 인기가 없더라도 해나가겠다라고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다시금 결집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20대에 대한 지지율이 좀 확 올라갔던 모습들도 네. 눈에 띄는데 그러한 모습이 20대나 30대에서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세대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과로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취임한 지 뭐 7개월, 8개월 될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한 7, 80%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60%대 중반대를 갔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낙제거든요. 아직 낙제점인데 같은 낙제 상황에서 4%, 5% 올랐다고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제 환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신 뭐 잘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에 그 제가 이 로데이터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 보수층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잘하더라고요. 진보층보다 샘플이 한 100개 정도 더 잡혔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수층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저는 여론조사 응답을 잘한다. 그런 건데 이 왜 응답을 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김병민 그 최고위원 의견에 약간의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는 게요. 그 전에 있었던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 논쟁 또는 또 이 12구 참사 이런 시기 때는 보수층들이 부끄러워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못 받는 상황이야. 근데 특별하게 일을 안 하시니까 표현은 또 거칠게 표현되자면 이제 그 뭐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덜 부끄러운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수층이 활성화된 것이 이 여론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정 과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정 과제 아직 진행은 안 됐거든요. 진행은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상승의 요인이 되리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전면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 특별하게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과거의 지지층만큼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향후 추이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다른 포인트로 지금 조금씩 거론이 되는 부분이 사면입니다. 뭐 빠르면 오는 28일 신년 특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지사 거론이 되다가 김경수 지사는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게 되는 키워드가 국민 통합일 겁니다. 네. 또 전직 대통령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합의 의지를 끌고 가겠다라고 가게 된다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또 형평성 차원에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점이 있을까, 이런 여론 형성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워낙이나 드루킹 문제 때문에 구속이 돼 있던 선거 사범인데,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사면의 복권까지 하게 되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들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본인 스스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사면 거론이 어려울 거라 보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일들은 뭐 민주당 시절에도 언제든지 얘기가 늘 나왔던 부분이어서 아마 지금 현재 여론에 흘러가는 추이들이 어떤지에 대한 확인 과정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년에서부터 꺼내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또 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늘 나왔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의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야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도 봅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죠.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요. 사면 이야기 나오면 보통 이제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면 의견을 묻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 야당 쪽으로 그런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김경수 지사는 이제 선거사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정치범이라는 뜻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죄입니다. 경제사범입니다. 경제사범이 나오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당장 이 시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게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않기 때문에 반성과 사과할 일이 본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사범과 정치법은 확연히 다르다는 말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